네, 오늘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선거법 협상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이제는 3+1 협의체 대표들이 제시한 합의안에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우선 민생 법안들을 마무리 짓자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규탄 대회를 열면서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으로 명명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은 검찰을 못 믿겠다, 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와호장용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4+1 내에서 민주당이 3+1과 협상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3+1 대표들은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수는 30석, 30석으로 제한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겠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거고요. 또 석패율제는 도입하자는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어제 모은 의견은 석패율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표현은 야사당의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야사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심사숙고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지가 지금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즉각적으로 뭐 거부한다라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석패율제가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네. 그 내용들이 과거와 좀 다른 석패율제 도입의 어떤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양당 체제 하에서 영남과 호남이 진짜 색깔이 투표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지역주의를 극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주장을 그랬죠.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정의당이나 그때 당시에 제 다른 정당들은 오히려 이것이 반대했죠. 중진들의 어떤 의석수를 보장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면서 반대를 했었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석패율제도 자체가 사실 유야무야 됐었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혁신과 상당한 또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부울경에서 상당한 당선자를 또 냈고 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대구나 경북에서도 뭐 한두 석 정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김부겸이나 다른 또 의원이 계시지만 네.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 극복이 어떤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체 혁신으로서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전국 정당의 기틀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이번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이 석패율제가 들어왔는데 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비례대표 의석이 무려 75석이나 됐어요. 225대 75였으니까. 네. 75석 중에서 권역별로 2석씩 나누는 2석씩 할당을 해갖고 12석 정도를 하자라고 6개 하는, 권역으로 예, 나눠서 2석씩 주자. 2석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주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논의가 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또 그 자체가 완결적인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적용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사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자라는 측면, 네.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이런 것인데 오히려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가령 2등 후보가 한 40%를 얻었고 3, 4등 후보가 뭐 10% 내외를 얻으면 이 석패율제가 적용이 되면 2등 후보 40% 얻은 후보는 떨어지고 10%대를 얻은 3, 4등 후보가 당선이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취지하고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또 호남에서 그러니까 즉 20대 국회가 사실 다당제로 그러니까 제3당이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민주당 계열이 호남에서는 또 분화가 됐습니다. 분화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화 또 이런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 속에서 석패율제가 과거에 제안되었던 그 취지, 지역주의 극복하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석패율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먼저 조금 다른 야당들 반응 좀 보겠습니다. 지금 4+1 협의체에 동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 반응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주축이 되어 있는 원내대표 오늘 오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4는 여의도 타짜들입니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주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늘릴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위성 정당들은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 무시 선거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이번 한 번만 쓰고 버리자는 이런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석패율제 수용 불가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가증스러운 개혁파리를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진 의원의 구제용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민주당 지도부 보면은 딱 그거 같아요. 난감하네. 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속내는 따로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 달라지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강 교수님 쭉 설명을 주셨지만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 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속내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23표인가요? 인천에서는 그런 표차로 당선된 지역도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쭉 지나가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접전지가 많을 자유한국당 접전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석패율제를 도입을 하고 있으면 뭐 3위나 4위를 하는 군소정당에서는 그 후보가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완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석패 이 구제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다 보면은 1, 2위 당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고 특히나 정의당과 일부 지지가 겹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손해를 오히려 볼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을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이 중립적으로 많이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언제는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라고 얘기했던 석패율제가 지금 와서는 느닷없이 있을 수 없는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 갑자기 3+1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비친 건 이런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뀐 부분도 아까 강 교수님 말씀대로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 뭐 물론 호남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서는 이정현 의원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당선된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있었고 그 부산 경남 쪽에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꽤 많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방 어떤 지역 구도가 많이 완화됐다 이미 그런 판단도 좀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듯한 찾아낸 명분이고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라고 했을 때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건데 어제 사당은 대표들이 지금 합의를 했단 말이죠. 거의 최후 통첩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손학규 대표가 설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보면 석패율제는 이름은 놔두되 방식에 있어서 조금
협상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게 아예 안 받아들이면 4+1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3+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당을 제외하고 이제 야당끼리 이제 3+1 협의를 했는데 네. 사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도 뭐 새로운 보수당을 제외한 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이렇게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호남 기반의 어떤 정당과 혹은 진보 민주진영에 기반한 분들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그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네. 대한신당 소속이신데 네. 말씀이 사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석패율제를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큰 어떤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전체 기존 선거구 제도의 어떤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령 뭐 어떤 정당이 과반만 넘어도 51%만 돼도 전체 의석수의 90%를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나 아니면 중앙선관위나 모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석패율제가 갑자기 사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격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즉 300일 동안의 어떤 논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중대한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 의석수의 변동이 이제 먼저 선행되었고 250대 50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 안에서의 제도의 어떤 유연성, 어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그 3+1에 소속된 그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 여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중진들의 어떤 구제용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실제 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로운 선거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석 정도를 아마 이걸 가져갈 텐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6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 6석을 갖기 위해서 전 지역구에서 만약에 3당, 4당 후보들이 전부 다 뛴다면 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심이 그래 뭐 예전에는 좀 어떤 표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될 후보 밀어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왜곡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좀 보완이 되고 있으니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표심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민생 법안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포인트 본회의 다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한국당이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이거 일단 4+1에서 합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외로 좀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심지어는 공수처법하고 민생법은 같이 처리하고 선거운은 좀 더 논의하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먼저 처리하죠. 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한국당을 같이 끌어들여야지. 그래서 선거운은 내년에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면은 당장 총리 인준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장관이야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임명 강행하면 되지만 총리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법도 진짜 걸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해질 텐데 결국에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지금까지 운행해왔던 4+1 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 나머지 3당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선거구제나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좀 예상보다도 오히려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 초까지도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4+1이 극적으로 타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저께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 한국당이에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성정당 얘기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선거구제가 통과가 된다면
모색을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물론 찬반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나 선거구제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그 전공법을 택해서 표를 구해야지 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으로 쭉 지나간다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전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와 그 전체 정당 비례율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위성정당이나 비례한국당이란 것 고민하고 충분히 시도를 할 개연성도 저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은 조금 다른 게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당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정의당이 애매하지만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얘기를 뭐 그렇게 하는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당은 아마 비례 한국당이니 뭐 위성정당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 민도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죠. 저는 그렇지 오히려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반정당, 반정치적 행태의 뭐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한 발상을 할지, 물론 황교안 대표 자체의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당 안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전략가 임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거야말로 국민들 기만하는 행위죠. 그리고 특히 그것은 뭡니까? 일종의 뭐 회사로 치면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 이것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고 의회를 책임지겠다고 표를 달라, 어느 정당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 제도를 악용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행태들, 그런 발상들이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당 수준에 그거 보여주는 거라 보여요. 근데 과반이 필요하면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황교안 당이라는 걸 만들 텐데 지역구는 한국당 후보들 찍어주시고 정당 지지는 황교안 당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적어도 20%의 지지율을 갖고 가면 비례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강 교수 말씀에 제가 일단은 이게 전공포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냐 혹은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맞느냐 틀리냐 이건 별개로 해놓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꼼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꼼수의 기본은 민주당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지금 알 수도 없는 이 선거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고 표를 정리하자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서 꼼수를 부려서 국민한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완전히 누더기가 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감한 처지에 처해있는 이 민주당 지도부의 애초에 만들었던 선거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꼼수라고 이제 기본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기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혁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학계나 학계 그 전문가들이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이고 심지어 중앙선관위에서는 무려 10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지는 비례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던 바이가 있고 권고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꼼수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비례대표제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타협적 요구,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이 논의에 합류하지도 않았고 학교 가지도 않고 땡땡이 치다가 이제 와가지고 책상 들어엎겠다는 누가 거예요. 먼저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니 중요한 이거는 말씀 사실 주셨는데요. 국회 박정호 앞에서 대변인 짧게 좀 아주 정리하시고 중요한 다음 얘기를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넘어가죠. 네. 학계나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하는 게 200대 100이에요. 네. 이걸 최대한 밀어서 애초에 내놨던 상품이라는 게 225대 75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와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자당의 지역구 의원마저도 찬성표를 안 던질 우려가 있으니까 250 플러스 50이라는 이상한 여기다가 무슨 무슨 심지어는 석패율 얘기 나오는 이중 등록제까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당 아닌가. 중간중간 이 여러 점은 조항들이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는 과정이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 그래서 보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그렇다면, 거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225대 75로 그럼 원안으로 표결을 붙여보든지. 지난주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과정을 보면요.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는 듣겠습니다. 예,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어쨌건 마지막까지 선거법에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래도 어느 정도 225대 70으로 원안이 아니라 250대 50 정도로 해서 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어놓기 위해서 만든 한국당을 거죠. 부르기 위한 과정이죠. 어떤 방법일 예. 수도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논의 테이블 혹은 원안 애초에 원했던 200대 100이라고 하는 것이 왜 깨졌냐라고 탓을 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처신이나 태도로는 상당히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 협의체에 비난하면서 연일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자유한국당. 오늘은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바른 선거 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지금 총리 이번에 이제 지명됐고 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지금 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장관들, 부서의 장관들과 총리까지 지금 의원 출신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립 내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립 내각이라는 걸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중립 내각이라면은 원론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여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뭐 구성을 하는 건데 글쎄 중립 내각이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는데 뭐 새로운 지금 논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느냐 문제는 별개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저 발언에서 붙여서 이제 대선에서는 드루킹을 통한 여론 조작, 지방선거에서는 민정수석 씨를 중심으로 한 선거 공작.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총선에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과 달리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국민들과 유권자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지금 총리, 그다음에 선거 중립과 아주 핵심적으로 밀접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아주 밀접한 행안부 장관, 이렇게 다 그 당 출신 현역 의원님들이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에 총선에서 그러면은 지금 울산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서 저런 주장을 했는데 그 중립 내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논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 청와대도 대통령께서도 한번 되짚어볼 대목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 울산 사건을 뭐 마치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을 단정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현재 수사 중이고 그 수사 자체가 일단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지목한 게 뭐 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인데 이제 총리는 이제 지명자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은 이미 이제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자연인으로서 최근에 지역위원장도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행안부를 하시고 또 그쪽 당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중립성을 운운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뭐 추미애 후보가 있습니다만 비정당인 출신 조국 장관을 사실 낙마시킨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실제로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래도 뭐 5선이든 6선이든 그런 의원, 국회의원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검증된 인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제한시켰던 그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과도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 과도하게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이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와서 무슨 거국중립 내각 얘기하는 게 저는 참 낯뜨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뭐 개각 얘기 나왔을 때 아니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뭐 싸울 건 싸우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야당으로서의 태도를 갖춘 다음에 뭐 중립 내각이든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협조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국회를 난입을 해갖고 난동을 하고 그런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이런 야당 대표가 이제 와서 거국중립 내각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현재 어떤 국정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됩니다. 이렇게 좀 황교안 대표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게 총선기획단입니다. 총선기획단에서 50% 현역 물갈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단식이니 뭐니 들어가면서 이 총선 칼을 뽑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소위 제1야당이면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야당, 책임 있는 공당인데 지나치다. 네. 오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위에 계속 그 토론이 얘기가 될 것 계속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잠깐만요. 예. 지금 정세균 총리 후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도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좀 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3+1의 나머지 정당에서도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당장 총리 인준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일종의 자랑 내지 뭐 협박성 뭐 이런 거 이전에 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립내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논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좀 마저 하면은 그 사실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도 네.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근데 그동안 쭉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난 그 박근혜 전 정부에 거쳐오면서 국민 통합이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좀 널리 인재를 좀 쓰셨다면 여러 군데에서 인재를 구했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당 소속인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 강경한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한다고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을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대한민국에 총리를 하실 만한 분이 꼭 민주당 국회의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꼭 추미애 전 대표뿐만 없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또다시 돌아가지만 고민해 보셨어야 하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먼저 여쭙고 싶어요. 총선 얘기가 여든 야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공천 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공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 지역은 전략공천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어떤 데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원당규상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당규상에 전략공천이 전체 그 지역구의 20%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경선 없이 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는 이제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원칙을 이제 밝혀왔고요. 그 과정에서 뭐 특별 당원 당규까지 만들어서 함부로 바꾸지 못할 정도의 당의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20% 지금 이제 뭐 현역 불출마 지역이 몇 군데 되죠.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불출마하게 되는 이제 정세균 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강진을 추미애 강진을 그다음에 표창원의 용인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세종 그다음에 원혜영 그다음에
백재현 부천 의원이 의원님. 얘기했던 뭐 부천과 광명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뭐 꽤 10개, 생겼어요. 예, 10개 내외가 아마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거의 100%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실제로 비례대표를 영입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죠. 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리 당의 중진들이 털을 닦아놓은 곳에 네. 유능하고 그다음 에 국민들이 신망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그 기존의 조직과 융합시켜갖고 선거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략공천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보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내보일 것 이것이 아마 기본 선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종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세균 의원 빈자리로 갈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면 황교안 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빅매치가 성사되면 뭐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글쎄 이제 가능성.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그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민주당은 당내 선거 전략과 선택의 문제이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낙연 총리를 당의 얼굴로 해서 전국 선거를 치르게 할 건가? 아니면 정말 단단한 그 종로라는 상징성 있는 지역구를 사수하면서 대권 주자로 만들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은 정말 상징성 있는 종로 아니면 그보다 더한 곳이라도 나가서 헤쳐나가야지 지금 어려운 보수 진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거라는 게 마지막까지 이 대진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나 종로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아마 주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굉장히 성급합니다. 사실은. 성사된다고 했을 때 승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패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그래서 좀 언론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어요. 예, 모든가 국민 언론이 이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는 누가 뭐라도 어떤 언론부터 나서갖고 아마 싸움을 붙일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네. 일단 각 당이 이 선거 전략상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고심할 텐데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유세가 가능한 비례대표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험지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바람몰이 용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종로와 같은 상징적인 지역에서 빅매치를 그러니까 종로는 뭐 특별하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하나의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징성은 어느 지역구도 사실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데 이거 가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누군가 선점을 한다면 선점해서 자 황교안 대표 일로 오시오. 혹은 황교안 대표가 먼저 선점하고 자 이낙연 총리 일로 오시오. 누가 선점하느냐 싸움도 대단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두 분이 이제 어쨌건 차기 대선 후보 1, 2위를 다투시는 분이고 우리 격차는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향후에 대선 후보에 있어서 그렇죠. 불리한 지역 내지는 자기를 보완할 지역. 그러니까 뭐 호남 출신의 뭐 차기 대선 1위지만 나는 충청권 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종에 출마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니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 강북 같은데 내가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빅매치는 어쨌건 성사돼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질 싸움을 수밖에 붙이시는 없다.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맞습니다. 예.